범행 도구도 못 찾았지, 시체도 못 찾았지. 이러다 보니까 뭐 전단지까지 뿌렸는데도 신고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도 않지. 그때 정말 중요한 기법이 하나 나옵니다. 차체가 내려앉은 정도를 분석하는 국과수의 어마어마한 과학수사입니다. 그 아내 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경북 울진의 시신을 유기한 것 같다. 경찰들을 데리고 가서 시신 유기 장소를 딱 지정해 줍니다. 인천 모자 살인 사건 2013년에 엄청 뜨겁게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피의자는 정영석, 그래서 정영석 사건이라고도 지금부터는 부르겠습니다. 이제 정영석 사건으로 하죠. 뭐.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2013년입니다. 2013년 8월 13일이죠. 사건은 8월 13일, 경찰에서 그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건 8월 16일 실종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인천에서 50대 김모 씨 여성입니다. 어머니죠. 네. 그리고 30살 30대 그 정모 씨, 그러니까 이제 형입니다. 형. 이 두 사람이 8월 13일 날 이제 동시에 사라지는 거죠. 네. 같은 날 사라졌죠.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라진 게 조금 이제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지갑을 놔뒀어요. 그다음에 휴대폰도 놔뒀어요. 최종적으로 어머니의 행적이 드러난 거는 8월 13일 날 오전에 ATM기에서 20만 원 인출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게 마지막이고요. 형 같은 경우 30대 형 같은 경우는 8월 13일 날 오후 7시 30분경에 친구하고 마지막 통화한 게 나오죠. 그리고 형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무슨 재계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디로 갈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친구는 아들이 하죠. 네, 둘째 아들이. 걔가 정영석입니다. 8월 16일 날 4시 40분경에 직접 남부경찰서 네. 합동지구대로 방문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때 엄마가 들어오질 않으신다 이렇게 네.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형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네, 형은 네. 신고 안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13일 어머니 집에 갔더니 형만 있었다. 이틀을 어머니 집에서 잤는데 15일 오전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집에 갔고 형한테 물어봤는데 형은 어머니가 등산하러 갔다고만 했고 16일 다시 집에 갔는데도 없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형의 외제 승용차가 그대로 있고 네. 그다음에 어머니가 나갔다고 하는데 어머니 적어도 휴대폰은 들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갑을 놔두고 갈 일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둘째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주변에 살짝 알아봤나 봐요. 네. 경찰이 알아봤더니 둘째 아들하고 이 엄마가 금전 관계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저 주변 지인들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둘째 아들이 조금 이상하니까 당신의 13일부터 15일까지 16일 현재 신고한 이때까지 행적을 한번 쭉 얘기해봐라.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쓰라고 했겠죠. 그렇죠. 쭉 쓰라고 했더니 본인이 평상시에 불면증이 있어갖고 수면제 처방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면제 먹고 잠 잘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술을 했으니까 어디 다른 곳에 간 적이 없다는 식으로 쭉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다른 걸 발견하죠. 8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사이에 형의 외제차를 이용해서 이 둘째 아들이 강원도 정선, 그 다음에 충북 제천, 경북 울진 네. 이 고속도로를 운행한 사실이 고속도로 곳곳에 CCTV에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둘째 아들이 그러면 형의 외제차를 운전했다고 경찰이 특정하느냐? 통행료 영수증에서 둘째 아들 지문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간 적 없다고 수면제 먹고 잠잤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거짓말 탐지기 한번 타. 형하고 어머니 단어만 나오면 그냥 그래프가 춤을 췄대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요. 그 즈음에 다른 한 팀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 둘째가 도박을 즐겼다는 게 또 나와요. 지인을 통해서 도박을 즐기다가 지난 7월 달에 도박빚 갚으려고 엄마한테 돈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근데 어머니가 거절해갖고 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었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긴급 체포한 거거든요. 네. 이게 8월 22일 날 긴급 체포해서 이제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나왔지, 통행료 영수증 지문 나왔지, 그 다음에 CCTV 이런 거 다 나오지, 그 다음에 너 도박판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거 있지, 뭐 이런 거 등등을 해가지고 자백을 요구했는데도 변호사 딱 선임합니다. 경찰이
이 강압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비권 행사해버려요. 무비권 행사하니까 이거 참 이런 경우 미치거든요. 경찰 입장에서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열몇 시간 만에 14시간 만이죠. 네.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그 긴급 체포했으니까 석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진짜 속된 말로 뺑이 치기 시작하는 거죠. 범행 도구도 못 찾았지, 시체도 못 찾았지. 이러다 보니까 뭐 전단지까지 뿌렸는데도 신고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도 않지. 경찰이 난감하게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수색만 하고. 그때 정말 중요한 기법이 하나 나옵니다. 뭐를 했냐면요. 차가 들어갈 때 CCTV에 잡힌 그 차의 타이어의 그 지면과 닿아서 압축된 부분, 그것과 나중에 밖에 누군가 나와가지고 집을 통과해서 나갈 때 그 차의 그 타이어의 압축 정도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네. 이게 이제 차체가 내려앉은 정도를 분석하는 국과수의 어마어마한 과학 수사입니다. 어머니하고 형을 집안에서 살해하고 트렁크나 이런 데 실었다면 무게가 두 사람 몸무게를 합친 것만큼 이 차 타이어가 눌린 정도가 나올 거 아니냐는데 착안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국과수에서 정영석이가 8월 14일 날 차를 몰고 집 앞을 지날 때 그 찍힌 CCTV 영상을 분석을 했어요. 그게 혼자 탄 차량이라고 보기에는 차체 중심이 너무 푹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하고 형의 몸무게를 계산했더니 합쳐서 125kg예요. 그래서 125kg를 똑같은 차종에 싣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시뮬레이션 횟수에 놀랐어요. 100회래요, 100회. 100회. 예, 100번 정도 해야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 결과 96%가 일치해요. 거의 이건 확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이 강압 수사한다고 난리치는 놈이니까 수사하는데 지장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시에 그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아내, 정영석의 아내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경북 울진의 시신을 유기한 것 같다. 이렇게 아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9월 22일 날 정영석이를 다시 체포합니다. 체포하자마자 그 다음 날 9월 23일 날 와이프가 협조해요. 강원도 정선으로 같이 지가 가요. 경찰들을 데리고 가서 시신 유기 장소를 딱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시신을 발견을 했잖아요. 시신 발견하면 얘기 끝났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다시 정영석이, 그 전날 체포했던 정영석이 갖다 붙들고 물어봐요. 근데 끝까지 묵비권 행사합니다. 아마 경찰이 끊임없이 그 뻗댄 게 이제 그 추궁을 했겠죠. 드디어 9월 24일 날 새벽에 형의 시신 장소를 자백을 하는데, 그때 이 경찰관들이 한 얘기가 참 이 정영석이를 그 생각을 고쳐먹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시신 찾았지 않냐. 네가 어떤 이유로 어머니 죽였는지 모르지만 네 어머니 시신 찾았다. 그래, 이제 어머니 장례 치러줘야 될 거 아니냐.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형의 시신도 좀 찾아서 같이 장례 치러주는 게 그게 도리 아니겠냐. 그 인간의 마지막 도리가 아니겠느냐. 다음날 새벽에 심경의 변화가 확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되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바로 7시 50분에 차 타고 울진으로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경북 울진 그 한 야산에서 형의 시신을 발견했고요. 그 옆에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 경위를 이제 가죠. 8월 13일 날 정영석이가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는 그 원룸이 3층 건물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 1, 2층에는 그 7개 그 방실이 있어갖고 입주자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3층에 어머니가 거주했다고 그래요. 그게 시가로 한 7억 정도 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 8월 13일 날 이제 어머니한테 3층으로 올라가요. 가서 방에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때는 이미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맘먹고 간 거거든요. 네. 가서 어머니랑 그 대화를 하다가 어머니 뒤에서 밧줄을 걸어가지고 땡겨서 그 살해하죠. 교살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어머니를 살해한 다음에 안방에다가 눕힙니다. 마치 잠드는 것처럼 이불 덮어놓고, 그리고 형한테 전화 걸어요. 형, 술 한잔 해요. 그러니까 이 형이 퇴근하고 바로 오는 겁니다. 유인하니까 왔죠. 이미 그 맥주를 준비하고 거기에 수면제를 거기다 타놨어요.
그러니까 형은 동생하고 술 한잔 사이가 나쁘지 않았답니다. 두 형제는. 그러니까 주는 술을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어머니랑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시신은 형 차 트렁크에 실는 거죠. 그 이전에 이미 뭐 범행 단계에서 비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이런 청테이프 같은 거 이런 거 다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비닐을 큰 걸 사가지고 어머니 시신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청테이프로 돌려서 딱 고정을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이제 트렁크에 넣고 형도 똑같은 방법으로 비닐로 돌돌 말아가지고 청테이프로 돌려서 고정시키고 트렁크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무거워서 못 실은 거예요. 그래서 형은 이제 무거워서 못 실으니까 욕실에서 3시간에 걸쳐서 칼과 톱으로 8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 3개에다가 8조각을 낸 형의 시신을 여행 가방 3개에다가 담아서 트렁크에 넣습니다. 그리고는요, 형의 신발하고 옷을 다 벗겨요. 그걸 지가 입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니까 형이 운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초창에 경찰이 13일 날 14일 날 그 울진 정선 이거 제천 간 거 CCTV에 나왔는데 왜 거짓말하냐 하니까 자기 아니라는 거죠. 형이라는 거죠. 정영석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형이 엄마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한테 덮어 씌우려고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시체를 각각 분리해서 옮긴 겁니다. 네. 한 군데 안 두고. 사실은 경찰도 CCTV 영상에 운전하는 사람이 얼굴은 잘 안 나오고 옷차림새만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상에서. 근데 형의 옷 의상 차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문이 안 나왔으면 통행 영수증에서 형인지 정영석인지 모를 수 있었어요. 하여튼 이 시체를 처리하는 시간은 8월 14일 오후부터 8월 15일 오전까지예요. 네. 그렇게 해서 두 구의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하고 약속을 해서 식당에서 만나서 그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자기 아내를 만나고 차를 태워요. 차를 태우고 먼저 간 데가 외가가 있는 경북 울진입니다. 거기 도착한 시간이 밤 11시에. 밤 11시에 형의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시체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요. 범행 직후에 이제 거기서 형하고 어머니한테 전화 걸어요. 지가. 수차례 통화 흔적을 남깁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차량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메모리를 없애버립니다.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달력에다도 어머니 기다린 것처럼 메모해놔요. 어머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8월 16일 날 경찰이 신고한 겁니다. 근데 이때 경찰은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어쨌든 시체를 유기할 때 부인이 동승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인은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네. 아내 김 씨. 네. 당연히 의심하죠. 이들이 준비한 건 나중에 이제 CCTV에 잡힌 게 나오는데 면장갑 2개, 청테이프 4개, 비닐을 그다음에 락스 한 병 사잖아요. 네. 이 락스를 살 때 정영석이는 주춤주춤해요. 들었다 놨다. 실제로 그리고 범행 도구를 한 날에 산 게 아니라 네. 나눠서 사는데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영석만 가서 이제 사요. 근데 처음에 세 번에 나눠서 사는데 두 번째 날 정영석이 락스를 딱 들었다가 자기도 도저히 안 되겠는 모양이죠. 내려놔요. 근데 아내가 딱 가더니 쭈그리고 앉아서 락스 고르잖아요. 네, 세 번째 날은 같이 와이프랑 갔는데 또 다시 정영석 주춤주춤하니까 그 아내가 가서 락스를 딱. 그래서 이건 완벽히 주도적인 공범 적어도 본 거죠. 아내를. 결국은 아내는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딱 전환되니까 그날 조사받고 딱 갔는데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네. 그리고는 거기에 유서를 썼어요. 유서. 형사가 나한테 폭행을 했다. 9월 26일 날인데 그날. 네. 나는 결백하다. 강압사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니까 이 아내의 오빠 되는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오빠가 난리가 나가지고 인권위원회에다가 2번에 걸쳐서 진정을 합니다. 내 동생을 경찰이 죽였다. 더욱이 이제 이때 임신 1개월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 강압 수사로 인해서 멀쩡한 사람 죽이고 뭐 이제 생명까지 뭐 하고 이 여론이 맞습니다. 엄청 들끓었죠. 이게 이제 주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은 집중적으로 경찰의 강압 수사를 질타를 했고 동정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때 경찰관들은 아주 개박살 난 겁니다. 속된 말로. 그거에 의거해서 이제 그 유서에 대한 전문가들이 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부 자기의 결백만 주장하는 내용이고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에 급급한 전략적인 유서로 판단이 돼요. 예, 그러면서도 여전히 남편이 단독범이라고 주장하는 유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이 아내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정영석이한테 해주자마자 정영석이가 아휴 그러면 아내하고 나하고 공모한 거 이거 숨길 것도 없겠네요. 그 사람 어차피 죽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은 아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실행자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고요. 정영석이가 그 얘기는 했어요. 아내하고 이 모의를 하게 되고 범행을 하려고 맘먹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나 차라리 시어머니 니네 어머니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러면 내가 할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 즈음에 카톡 내용이 드디어 D4에 의해서 나옵니다. 7월 23일 날 이들이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정영석이가 내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몰래 받으면 불법이냐? 그 아내가 공동명의로 바꾸면 불법, 대출 몰래 받아도 불법 아니다. 그거 하려면 형하고 어머니가 너랑 같이 가서 바꿔줘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뭐 인감 떼서 뭐 네 이름으로 뭐 집 같은 거 이거 바꿔라. 뭐 이런 거 등등이 주고받고 범행 직전에 그 카톡 내용은 지금 제가 자세히 소개하는데 쭉 나온 걸 보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한테 다 물어보고 행동해요. 네. 모든 거를. 그런 거 봐서는 정영석이가 뭐 아내 죽었으니까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기획은 아내가 하고 나는 실행자였다 한 얘기가 맞는 걸로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SNS 조금 전에 그 복원한 거 나왔죠. PC를 전부 포맷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NS도 탈퇴했어요. 네. 그 다음에 휴대폰도 초기화시켰습니다. 이 아내가 증거인멸을 위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범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여성이에요. 네. 범행 이유는 뭐 궁극적으로 추론해 보면 이 두 사람은 2011년도에 결혼해가지고 2년 남짓 차를 5번 바꿨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 놈이. 얘 직업은 뭐였냐면요 택배 퀵 서비스였어요. 네. 한 달에 200에서 300벌이 되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차를 5번이나 바꾸고 씀씀이도 크고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 둘이서 맛집 기행 뭐 여행을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 한 500 정도 지출이 돼야 되는데 버는 돈은 200에서 3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결혼할 때 1억짜리 빌라를 하나 사줬거든요. 그 빌라를 홀랑 팔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그 돈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일 안 하고 정선으로 간 거죠. 1년 동안 카지노를 32번 갔어요. 강원랜드. 아휴. 거기서 7천만 원이라 갖고 빚이 7천만 원 있어요. 그리고 은행 대출도 맺겠죠. 어디 가서 돈도 못 벌리죠. 못 빌리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갖고 어머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억 원대 3층 원룸 주인에다가 월세까지 합치면 10억 정도 재산 가니까 엄마한테 돈 달라고 간 거예요. 정영석이는요 1심에서 사형 선고 받습니다. 네. 사형 선고 받았는데 항소하죠. 근데 이거는 사형 선고 받으면 자동 항소예요. 왜 그러냐면 형사소송법 329조에 보면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이라든지 무기금고 이런 거를 선고 받으면 피고인이 항소 상고 포기할 수 없어요. 네. 그냥 자동으로 항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소해가지고 역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네, 어머니와 형을 죽였어도. 무기징역으로 떨어진 이유들이 또 있잖아요, 예. 교수님. 첫 번째가 예. 피살자가 2명인 거라는 부분을 이제 그 와이프도 공범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2명이라는. 2명이라 저는 약간 이게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도 도저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2명이 죽이면 그 범행이 반띵 되나요? 네, 뭐 난 어이가 없어가지고. 부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가족들의 선처 요구가 있었다. 네. 가족들의 선처 요구 중에서도 극형 많은 면하게 달라. 이게 아마 친척들이다 보니까. 친척들이 탄원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모가 그 나중에 변호사도 정영석한테 그 해줬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만 그 도와주고 나중에는 실제로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임을 하고 국선 변호사로 이제 재판이 예, 예.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범이고 또 그래서 이제 뭐 교화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교화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요. 이거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항소장은 이 본인이 이 정영석이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뭔가 그 폭풍이 확 지나고 나면 살고 싶다는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자식도 그런 거예요? 저는 지 어머니와 지를 낳아준 어머니와 지 피를 같이 타고난 형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도 살겠다고 항수장 직접 그 손모가지로 써가지고 내는 새끼, 이런 새끼는 이거 항수장 내는 순간 사형시켜야 돼 이건. 그러니까요. 이 사건은 참 그렇게 잔인하게 사건이 종료됐고 끝났고요. 뭐 당연히 그분들의 명복 빌고요. 오늘도 사건 또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